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457편 대마도 정벌이 남긴 것들. 서기 1419년 여름에 단행됐던 조선의 대마도 정벌에 관한 내용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의 정벌군은 대마도의 두지포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장군, 어젠 보이지 않던 외선 수척이 저기 서쪽 포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오, 그렇구나. 불화살을 날려서 태워 없애도록 하라. 공사들은 불화살을 날려라! 장군! 동쪽 해안에 군사를 보내서 외적들의 소굴을 또다시 불태워 싸웁니다. 조선의 원정군은 함선들을 두지포에 머무르게 하고서 날마다 휘하 장졸들을 육지에 내려보내 가옥 68호를 추가로 태웠으며 외구의 선박 15척을 또 불살랐다. 자, 얼핏 듣기에는 조선군이 대마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대단한 전과를 올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대마도 수군의 주력 부대는 명나라 해안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미 섬을 떠난 뒤였고, 섬을 지키는 다른 왜구들도 조선군이 쳐들어가자 험한 산속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조선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박해 있는 외인들의 선박을 불태우거나 혹은 가끔씩 무트로 상륙해서 여기저기 민가에 불을 지르는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30여 척에 달하는 함선이 동원되고 17,000이 넘는 인원이 기세 좋게 출동을 했는데 막상 대마도에서는 이처럼 전쟁이랄 것도 없는 맥빠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사령관격인 상장군 이종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들은 내 말을 잘 들으라. 우리는 대군을 동원하여 외구의 본거지를 타격하러 출동을 하였다. 그러나 도적의 무리들이 모두 험한 곳으로 잠복해버려 우리는 기껏 눈에 보이는 민가와 정박해 있는 선박들만 불태웠을 뿐 죽이거나 사로잡은 적의 수요는 실로 미미하다. 17,000의 대군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서 군량만 축내다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여 일부 부대를 선발하여 섬의 구석이나 숲속에 은가하고 있는 도적의 무리들을 소탕할 것이다. 수색작전에 나설 장수는 나서라. 그런데 휘하 장수들 중에서 아무도 수색작전을 수행하려고 나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종무는 하는 수 없이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면 별 수 없다. 무태 상륙하여 수색작전을 감행할 장수와 부대를 제비 뽑기로 결정하겠다. 전투에 나설 부대를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종무의 지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이종무는 상장군으로서 군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여 육지에 내리게 하였고 뽑힌 장수들도 나아가 싸우려 들지 않았으므로 어느 정도 피할 걸 알았을 테니까 가오를 태우고 일부 포로 잡아오고 전함 태우고 획득해서 오는 정도의 정가로 충분한데 이 상황에서 조선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 피해를 감수하고 초토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위력을 벌고 돌아오겠다면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의외의 타격을 입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갖고 봤을 때 지금 조선에서 간 정벌군이 대마도를 아예 초토화를 시키고 오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위력을 보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복귀를 해서 그런 위력을 보이는 거에 좀 더 의의를 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가톨릭대 이규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 전쟁의 성격이 대마도의 왜구들을 소탕하고 그 소굴을 초토화하겠다는 데에 목적을 두었던 게 아니고 그들에게 위력을 과시해서 경고를 하겠다는
무력 시위의 성격이 강했다고는 하지만 총사령관이 제비를 뽑아서 공격 부대를 선발했다는 사실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 제비 뽑기에서 당첨된 장수가 바로 좌군 절제사 박실이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외구 수색 작전을 수행할 부대로 선정되었다. 장졸들은 모두 하선하여 정한 위치에 집결하라. 그러나 성신여대 오종록 교수는 이 상황을 두고 나머지 군사들은 왜 상륙하지 않고 함선에 남아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책임을 따질 성격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마도에서 공격을 해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바다에다가 이제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쭉 기다렸던 얘기죠. 그러니까 무태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일단 무태다가 이제 배를 대면은 군사들이 내려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받아서 돌아올 때는 후퇴하는 군사들 일단은 대부분 다 태우고서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배도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화공이나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아마도 상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는 무태다가 배를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모든 군사가 상륙해서 육지에다 군막을 설치하고 수경을 하는 것보다는 대마도의 왜구들이 기습 공격을 해오더라도 화살이나 화포 등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바다에다가 배를 띄우고 있는 편이 더 안전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제비 뽑기에 따라서 출동한 좌군 절제사 박실의 부대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일단 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서 외구 무리를 공격할 것이다. 각 편장들은 병졸들을 이끌고 언덕 위로 이동하라. 조선 국왕 이야기의 저자 임용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박실이 군사를 이끌고 일단 높은 지대로 올라가려고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왜구와 싸워온 덕에 조선군도 왜구와 대적하는 나름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 백병전에 약한 대신 활과 기마술이 장기였던 조선군은 일단 왜구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여 높은 지대로 이동한 다음 수비 대형을 펼치고서 활을 쏘아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그런데 이날 그 전술을 쓰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조선군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언덕 꼭대기로 신속하게 이동하라. 아니, 저놈들은 정체가 대체 뭐냐? 국병이다! 우리가 함정에 빠졌다!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워라! 안 되겠다! 퇴각하라! 퇴각하여 해안지대로 물러나라! 적병이 험한 곳에 모여서 복병하고 기다렸다가 박실이 군사를 거느리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 할 때 졸지에 공격을 해왔다. 우리 군사가 패전하여 편장 박홍신, 박무양, 김해, 김희 등이 전사하였다. 적이 추격해오고 있다! 모두 후퇴하여 배에 오르라! 무엇들 하느냐! 함선에 승선하라! 박실이 군사를 거두어 다시 배에 올랐다. 그러나 적의 추격으로 우리 군사 중에 전사하거나 언덕에서 떨어져 죽은 자가 100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수색작전에 나섰던 군사들 모두가 그렇게 후퇴만 하다가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군 절제사 이순몽은 물러서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진격합니다. 물러나지 마라! 맞서 싸우라! 왜구들을 향해 돌격하라! 우군 절제사 이순몽과 병마사 김효성 등이 적과 맞서서 힘껏 싸우니 왜적이 그제야 물러났다.
일종의 그 돌격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앞장서서 공격을 했던 것이 이제 이순몽인데, 이순몽의 경우에는 이때만이 아니고 뒤에도 그 활동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보면은 여러 장수들 가운데서 일종의 저 맹장으로서의 속성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전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야망도 있고, 실제 대마도의 그 지형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 한 그 공격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이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일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격했다가 이제 커다란 실패를 봤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장수들도 대체로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총사령관인 이종무가 지휘하는 중군의 대부대는 함선에 머문 채 끝내 대마도에 상륙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조선군에게 큰 피해를 입힌 대마도 수호 도도웅화는 조선군의 본진이 상륙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올까봐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도옹화는 자신이 이끄는 군사들을 물린 뒤에 그를 보내서 수호하기를 빌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곧 7월이 되는데 7월 중에는 항상 풍파의 변이 있으니 오래 머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대마도 수호 도도웅화가 짐짓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서로 수호하자, 즉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론 이제 곧 태풍이 몰려올 것이니 큰 변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은근히 겁을 주고 있습니다. 고려 때 원나라와의 연합군으로 일본 정벌에 나섰다가 태풍을 만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라 코앞으로 다가온 7월달을 여전히 바다 위에서 맞이한다는 것은 조선군에게도 불안한 선택이 되겠죠. 결국 조선군은 대마도를 떠나 귀국길에 오릅니다. 사실 전쟁의 결과로만 본다면 정벌이라고 내세울 만한 전과를 올렸다고 보기엔 민망한 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전쟁을 두고 조선 통사에서 이렇게 과장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정벌군은 적의 발악적인 반항을 분쇄하고 대마도에 상륙하였다. 이에 질겁한 적들은 험한 산속으로 도망을 쳤다. 원정군은 적들에게 속히 항복할 것을 여러 번 권고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공격을 개시하여 섬 안의 각 포구들과 촌락을 수색하여 포구의 시설들을 파괴하고 해적들의 소굴이 되었던 2007호에 달하는 가호를 소각하는 한편 적선 124척을 불사르고 반항하는 적 154명을 살상하거나 사로잡았다. 심대한 타격을 받고 멸망에 다다른 스시마 영주는 마침내 앞으로는 조선의 공손히 복종하며 왜구들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맹세하면서 항복할 것을 애원하였다. 이리하여 스시마 원정군은 7월 3일 날에 돌아왔다. 박실이 지휘했던 군사들이 왜적에게 대패해서 박홍신 등 4명의 지휘관과 100수십 명의 군사가 전사한 사실은 감춰버리고 통쾌하게 대승을 거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대마도 원정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종무는 진무 송유인을 미리 한양으로 올려보내서 7월 초 엿새날 밤에 태종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상황 전하, 대마도에 출정하였던 군사가 거제로 돌아왔사옵니다. 복물한 전함은 한 척도 없사옵니다. 해상 전투를 한 적이 없으니 뒤집혀서 침몰한 전함이 한 척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렇다면 태종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상황은 이종무가 보낸 진무 송유인을 직접 불러서 친히 상황을 묻고는 마국간에 말 한 피를 선물로 주었으며 임금 또한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태종 역시 대마도 원정에 대해서 그만하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원정을 떠났던 군사들이 거제도에 도착한 직후인 그해 7월 5일. 상왕 전하, 지금 황해도 감사가 급보를 전해왔사옵니다. 황해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인가? 왜구들의 배 수십 척이 그저께, 그러니까 7월 초사흘에 서해의 소청도 인근 바다에 출몰하였다 하옵니다. 호면, 그 외선들은 중국에 노략질 하러 갔던 그 배들이 아닌가? 그 배들이 맞사옵니다. 진무 이양성은
이 길로 영의정 유정현에게 가서 서해안의 방비를 엄하게 알아 이르라. 또한 연해 요로에다 각각 병선 20척씩을 예비했다.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전투에 대비하도록 하라.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명나라의 연해 지역을 공격하러 갔던 외선들이 대마도로 돌아가는 길에 조선의 해안 지역에 출몰한다고 했으니 조선으로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바로 그때 대마도를 다시 정벌하러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태종은 그 의견에 적극 찬동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2차 대마도 정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좌의정 박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규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태종과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다수와 이 박은 같은 인물은 대의관계에 대해서 아주 초강경파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전에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명나라 사신이 황엄인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 사찰에 유명한 불상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정보 입수해서 먼저 진짜 며칠 만에 불상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겨주지 않습니까? 황엄한테. 그때 보면 전라도 관찰사 박은인데 그냥 막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사신을 국왕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데, 근데 그 기록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무조건 막았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박은이. 그냥 막 온몸으로 막은 겁니다. 나중에 황엄이 가면서 태종한테 그 얘기하고 갑니다. 그 조선의 충신이 박은밖에 없다고. 명나라의 황제가 제주도에 있는 불상을 가져오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신으로 하여금 제주도의 이모저모를 정탐해 오라고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들보다 앞서서 제주도로 건너가 문제의 그 불상을 챙겨 싣고 재빨리 바다를 건너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전라도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그 불상을 인계함으로써 그들이 제주도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렸던 그가 바로 박은이었습니다. 박은은 일단 세종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 전하, 대마도에서 우리나라에 건너와 살고 있는 외인들은 우리 민족과는 그 종류가 전혀 다르옵니다. 과인도 좌의정과 생각이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대마도의 왜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외인들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지요? 이곳 한양은 물론이고 경상 전라도의 외인들이 마음껏 모여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마땅한 저사가 아니옵니다. 비옵건대 이들을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깊고 궁벽한 곳으로 내몰아 흩어져 살도록 조치를 취하시옵소서. 알겠소. 이 마땅히 상왕께 아뢰어서 그리하도록 하겠소. 박은은 이번엔 상왕인 태종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왕 전하, 지금 왜적이 중국에 들어가 도적질을 하고 나서 대마도로 돌아가고 있사옵니다. 나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바이요. 이때를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마땅히 이종무 등을 다시 대마도에 보내야 할 것이옵니다. 이종무를 다시 대마도에 보내자는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대마도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왜적의 선단이 중국에서 돌아와 섬에 도착하면 그때 바로 받아쳐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적선들을 힘들이지 않고 일거에 파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때 태종 이방원이 박은에게 뭐라고 응답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록에는 상왕도 그렇게 여겼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태종과 세종은 박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대마도 정벌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이어서 세종은 대마도 원정에서 돌아온 장수들을 대상으로 포상 성격의 승진 인사를 단행해 발표합니다. 한성부사에 정영을 임명하고 권홍을 영가군에 책봉할 것이며 이종무에게 의정부 찬성사, 이순몽에게 좌군 총재, 박성량에게 우군동지 총재를 제소한다. 이 밖에도 대마도 원정에 나섰던 여러 절제사는 모두 관등을 올리고 이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 중 이 병마부사 이상에게는 쌀과 콩 각각 8석을, 그리고 군관들은 개인마다 각각 콩 5석을, 군정은 사람마다 콩 3석씩을
하사하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상왕인 태종은 동지 총재 이춘생을 거제도에 보내서 대마도 원정에 나섰던 장수들에게 술을 내려주고 위로합니다. 말하자면 대마도 원정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이어서 태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지를 내립니다.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왜구들의 함선 30여 척이 이달 초사흘에는 황해도 소총대에 이르렀고, 그 다음 날에는 안흥량에 와서 우리 배 9척을 노략하고서 도로 대마도로 향했다. 예, 우리는 다시금 동정을 결정했노라. 여기에서 동력 동자의 칠정자의 동정이란 동쪽 방향으로 나서는 정벌, 즉 대마도 정벌을 일컫습니다. 우박과 권만을 중군 절제사에 임명한다. 박실과 박초에게는 좌군 절제사, 이순몽과 이천에게는 우군 절제사의 책임을 줄 것이니 각각 병선 20척을 거느리고 다시 대마도로 출정하라. 대마도에 가되 육지에 내려서 싸우지는 말고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서 상황을 살피도록 하라. 이와는 별도로 박성양에게 중군 절제사, 유습에게 좌군 절제사, 황상에게 우군 절제사의 임무를 줄 터이니 각각 병선 25척씩을 나누어 거느리고 요충 해역에 머무르고 있다가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왜적을 협공하도록 하라. 그런데 좌의정 박은과는 달리 우의정 이원은 2차 정벌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니다. 상왕 전하, 지금 대마도를 치러 갔던 우리의 수군이 이제야 막 돌아와서 남쪽 해안에 머물러 있사옵니다. 하운데 또다시 명을 내리시기를 대마도로 출동해 왜적선을 맞아 치라고 하시오니 이것이 아무리 좋은 계책이라 하더라도 무리가 따를 것이옵니다. 군사들의 얘기가 이미 쇠하였사옵고 선박이며 장비 또한 파손되었사옵니다. 더구나 날씨 역시 점점 바람이 높아가옵니다. 불가측한 험지를 멀리 건너가다가 혹 생각지 않던 변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뒤늦게 뉘우쳐도 소용이 없을 것이옵니다. 바람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군사를 정지한 뒤에 다시 쳐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게다가 왜구의 함선들을 친다 하나 그 함선들이라는 것들도 모두가 전투용인 것만은 아니옵니다. 왜구의 이제 함선 선단도 전투용 함선들이 있고 그렇지만 상당수는 왜구가 타고 가는 수송용의 기능이 중심인 것인데 이거는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 조선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배들이기 때문에 그 배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유지시켜 두는 것이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서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정상적인 내용으로 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의정 이원이 신중론을 펴자 태종 역시 이원의 주장이 온당하다고 여긴 듯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강경론을 고수하는 좌의정 박은이었습니다. 우의정 이원의 얘기를 듣고 상황도 옳다고 여겨 좌의정 박은에게 의논하였으나 박은은 먼저 정한 계책을 고집하고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상황이 다시 박은에게 재차 물었다. 옛적 중국의 역사를 상기하면 주공은 완고한 백성들을 깨우쳐 설득하기를 여러 차례 했다. 성인의 덕으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했는데 조그만 섬놈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죽을 죄를 범한지라 내 글을 써보내서 알아듣도록 타일로 주고서 그래도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거든 그때 군사를 동원해 다시 친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박은이 고집을 세우고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태종은 다시 한번 대마도 정벌을 감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좌의정 박은 때문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을 한 신료들이 상당 정도 조정에 포진돼 있었고 또한 그들의 주장을 명분면에서 무시할 수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대마도를 치기 위해 정확히 말하자면 중국에서 대마도로 돌아가는 왜구들의 선박을 격파하기 위해 조선의 정벌군이 다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 출정을 하려는 순간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상왕 전하,
그리고 주상전하, 신 김청, 천추사의 통사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사옵니다. 천추사는 중국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중국에 보내던 사신을 일컫습니다. 그 사절단의 통역을 맡았던 김청이 돌아온 것인데요. 그는 뜻밖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해안 지역을 침공하기 위해서 대거 몰려갔던 왜구의 함선들을 명나라에서는 어떻게 방비를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온 것이죠. 자, 김청이 전한 내용 들어보시죠. 왜적의 함선들이 명나라의 금주위를 침범해서 도적질을 하였사온데, 그래, 왜구의 침공을 입은 명나라의 피해가 어떠하다 들었는가? 그런데 금주위의 도독 유강이 미리 군사를 잠복해둔 채 대기하고 있다가 왜적을 유인한 다음 바다와 육지에서 협공을 가하였다 하옵니다. 그래서 왜적의 침군을 능히 물리쳤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사로잡은 왜구가 110여 명이요, 목을 벤 왜인의 수가 700여 급이며 외 선박 10여 척을 빼앗았다 하옵니다. 수레를 55량이나 동원하여서 5량에는 베어 죽인 왜구들의 수급을 싣고 50량에는 포로를 실어서 모두 북경으로 보내어 싸운데, 그 광경을 신 역시 노상에서 직접 보고 왔사옵니다. 그러니까 왜구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명나라를 치러 갔는데 명나라에서 미리 군사를 잠복시켜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왜구들을 크게 물리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김청이 전한 내용 중 명나라 측에서 왜구를 물리쳐서 이겼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내용은 썩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두어 달 뒤인 9월 6일에 중국에 갔던 공식 사은사 조흡과 부사 이흥발이 북경에서 돌아오는데요.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조선 조정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주상 전하, 명나라 황제께서 지난번 충청도 비산현의 도둔 곳에서 왜적들에게 붙들려갔던 우리 조선 수군 이원생 등 3사람을 이번에 특별히 돌려보내 주어서 신등이 데리고 왔사옵니다. 이 황제께서 왜구에게 잡혀간 포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단 말이오. 반가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통사 김청이 말하기를 금주위에서 명군이 왜구들을 크게 물리쳤다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상왕전하. 왜적이 중국 땅을 침노하다가 명나라 도독 유강에게 격퇴당해 1,500명이 목을 잘리고 생포된 자만도 103명이나 되었다 하옵니다. 배를 지키던 왜적이 포로로 붙들려간 우리나라 수군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우리가 침략하러 간다는 것을 미리 일러주어서 우리들이 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나라 포로들을 40여 명이나 찔러 죽였다 하옵니다. 이번에 함께 온 3사람은 그 와중에 도망을 쳐서 빠져나왔사온데 황제가 특별히 의복과 식량을 주면서 돌아오게 하였사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선은 대마도 정벌에 나서기 전에 대마도에 있다가 조선으로 도망쳐 나온 중국인 김득관으로부터 대마도가 조만간 대규모 함선을 동원해서 명나라의 해안 지역을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입수하고서 그 정보를 명나라에 알려줬던 것이죠. 그런데 명나라에서는 조선이 제공한 사전 정보 때문에 미리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왜구를 크게 물리친 것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중국이 왜구와 전투를 벌일 때에 조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승리를 거두는 일이 사실 별로 없었죠. 바꿔 얘기하면은 왜구의 전투력은 상당히 뛰어났다고 보는 것이 이제 옳다고 해야 되겠는데요. 미리 대비를 했을 때에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명으로서는 조선의 감사 표시를 해야 됐을 거고 조선은 그걸로 상당한 체면을 세울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갖고 그 직무가 준비를 해서 왜군 주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가 안 되죠. 명의 수군이 준비하고 있다가 왜구 함대랑 보니까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거기서 거의 괴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정벌 직전에 다시 그 박은희 강력하게 주장해서 다시 재정벌해서 경멸시키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 때
출동 명령 떨어지고 취소시키는 게 바로 이 정보 보고받고 지금 명에서 그 직무가 명의 수군이 그 외구 주력 부대 괴멸시켰다. 그걸 보고 바로 멈추거든요. 그 정보가 내려온 게 바로 이 사안이죠. 근데 그때 그 정보가 그 명실록에도 나오고요. 그게 조선에서 전달해준 정보를 갖고 준비를 했던 걸로 나옵니다. 왜구가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해안 지역의 불시에 나타나서 무차별 공격을 하면서 약탈하는 경우에 명나라든 조선이든 이들을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구가 그 지역을 침구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보고를 받고 중앙군이 출동한다고 해봐야 왜구들은 약탈을 끝내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버린 뒤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왜군들을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었겠죠. 명나라 해안으로 침투했던 왜구가 명나라 군사에게 크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태종은 당장 이러한 선지를 내립니다. 대마도를 다시 토벌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지하는 바이다. 주상이 따로 교지를 내릴 터이니 장수들은 함선의 출항을 멈추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요충지에서 엄하게 방비를 하고 있다. 외적의 배들이 그것을 통과하면 기다렸다가 추격해서 함선은 납포하고 도적의 무리는 포박하도록 하라. 이때 동정을 준비하던 여러 장수들은 지금의 삼천포에 해당하는 경상도의 구량량에 모여 있었다. 그들이 군사를 함선에 태우고 대마도를 향해 출항을 하려는 참이었는데 멈추시오! 멈추시오! 주상 전하께서 토벌을 중지하라는 교지를 내리시었소! 함선들이 막 대마도로 향해 가려고 할 때 아침 진시에 한양에서 이호신이 포구에 당도하여 교지를 선포하기를 대마도를 토벌하는 행군을 중지하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이 되자 구량량에 포구와 함께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병선 7척이 파괴되고 한 척은 배 전체가 뒤집혀서 빠져 죽은 자가 7명이나 되고 또 8척은 바람에 떠내려가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7월은 태풍이 오는 때이니 조심해야 한다는 대마도 영주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대규모 선단이 출항해서 깊은 바다로 나섰더라면 큰 낭패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명나라에 쳐들어갔던 대마도의 왜군들이 명나라 군사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바로 제2차 대마도 정벌을 중단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이번에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왜구들이 명나라 군사에 크게 패했다고 합니다. 명나라가 이겼다 하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잘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대마도로 출정을 해야지요. 왜군의 선단이 명나라에 참패를 당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대마도에 가서 그들을 쳐야 한단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명나라 군사에게 패하여 저들의 군대가 지리멸렬한 상태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하여 쳐붙으면 그 왜구 잔당들은 더 이상 우리 해안에 출몰할 엄두를 못 낼 것이 아닙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이참에 아주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서 그들을 괴멸시켜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의견을 상왕전하께 구합시다. 자, 그럽시다. 가십시다. 정말 의사가 강했다면 태종 입장에서도 끝까지 가서 잔존병력 오면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와라. 얼마나 좋냐. 지금 패잔병들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빨리 해서 멈추고 와라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미 의사가 그렇게까지는 아예 경멸을 시킬 생각은 없었던 의사가 훨씬 강하게 있었고 그런 게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박은과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게 결정됐던 거는 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종이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위력을 보이는 정도에 집중하자 말고도 아니면 아예 이번 기회에 왜구 세력을 근본부터 다 경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초강경파들도 있었다라는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태종은 대마도에 대한 추가 공격 계획을 완전히 취소한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는 왜구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상왕은 삼군 도통사 유정현 등 여러 장수를 불러 서울로 돌아오게 하고 선지를 내렸다. 왜구가 사는 대마도 땅은 그 토질이 매우 척박해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탓으로 그자들이 늘상 도적질할 꾀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기회에 이미 귀하에 한양에 와서 살고 있는 등현 등 대마도 사람 5명을 먼저 대마도 한가운데로 보내서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 주민들을 거느리고 우리나라로 오게 하라. 하오나 상왕 전하, 혹 왜구가 덕을 베풀어 살펴주려는 전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꺼려서 등현 등을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낭패가 아니옵니까? 만약 그리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물을 것이니 각도로 하여금 병선을 점검해 정벌할 준비를 다시 갖추고 기다리게 할 것이다. 대마도에 대해서 회유와 동시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마도 정벌 당시에 수색작전에 나섰다가 외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휘하 장수를 4명이나 잃고 그 자신도 죽을 고비를 넘긴 바가 있는 좌군 절제사 박실로부터 전황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총사령관이었던 상장군 이종무가 당시에 제비를 뽑아서 공격부대를 낙점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사간원의 간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사간원의 우정원 이견기가 간관들을 대표하여 임금 앞에 나서서 아뢰었다. 주상 전하, 대마도의 좌군절제사로 출정했던 박실이 공수한 내용이 사실이라 한다면 이는 묵과에서는 아니 될 일이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이종무가 모름지기 상장군으로서 출정군의 군령을 바르게 행사해야 할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하여 육지에 내리게 하는 등 조선 수군의 군령을 농단에 싸우니 그 죄가 크다 하겠사옵니다. 또한 유습이나 박초도 박실과 같이 좌군의 장수가 되었으나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우려 들지 않았으니 이들 또한 마땅히 법으로 취재해야 할 것이옵니다. 간관들이 정녕 그리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하옵니다, 주상 전하. 상왕 전하께서 종전에 하교하시기를 군국의 중대한 일은 직접 보고 들어서 결정하겠다 하시었사오니 주상 전하께서 그들을 벌주지 아니하시면 신들은 지금 당장 수강궁으로 나아가서 상왕 전하께 청하겠사옵니다. 간관들은 들으라. 이전에도 외적을 치기 위해 군사를 움직인 바 있었으나 당시에는 대마도에 한 모퉁이만 치다가 돌아오는데 지나지 않았었다. 헌데 이번에 상장군 이종무 등은 대마도에서 중국인 포로를 140여 명이나 데려오고 외적의 집 천여 호와 외적의 배 200여 척을 불태웠을 뿐 아니라 외적을 죽인 것이 100여 명이나 되니 그 공이 작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원들의 마음에는 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단 말인가? 전하, 이종무 등이 비록 공이 있다고 하나 모두가 다 전하의 신하로서 출정을 했다면 의당 그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온데 무엇이 대단하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종무는 상장군으로서 명령을 바르게 실행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많은 부상자를 내게 했사오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사옵니다. 당장에 이종무와 유습, 박초 등과 박씨를 대질시켜 묻게 되면 죄상이 귀착되는 데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 연후에 그 죄를 밝히고 처분하시어 뒷사람을 경계하시게 하는 것이 신들이 바라는 바이옵니다. 이종무가 총사령관으로서 명령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비뽑기나 해서 공격부대를 정했고 나머지 장군들도 전쟁터에 나간 장수답지 않게 적을 공격하는 데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니 진상을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간원 간관들의 주장은 당연한 문제 제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종은 결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태종의 뜻이었겠죠.
태종이 그걸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탄핵을 받아들이면 정벌의 누가 되는 거죠. 가서 위력을 발휘 성공적으로 정벌을 하고 무사하게 조선군이 귀환을 해서 성공적인 정벌이었다. 이 구도에서 지금 이런 실수가 있어서 이번 전쟁에서 이런 오점이 남았다라고 하면 정벌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강조하고 싶은 조선의 전쟁을, 조선의 정벌에 좀 누를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태종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면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피해도 입을 수 있지. 하지만 전쟁은 그런 거다. 우리 승리한 전쟁이냐. 다 이긴 전쟁인데 여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누를 했다는 평가가 좀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태종이 이종무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이 논리를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니까 탄핵 논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지휘 실수가 있었다가 아니라 정벌군의 장수 중에 부자격자를 임용해서 데려갔다. 이걸로 탄핵이 바뀝니다. 대마도 정벌을 주도했던 태종으로서는 대군을 출정시켜서 대마도의 외인들에게 무력 시위를 하고 오는 정도로 목표를 정했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일 사관원 간관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종무 등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태종 스스로가 그 전쟁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죠. 그러나 이종무에 대한 탄핵은 멈추지 않습니다. 의정부 제조 변계량이 그 문제를 가지고 태종을 찾아갑니다. 상왕 전하, 어제 박실이 대마도에서 패전한 죄를 국문하였사온데. 그래, 박실이 뭐라 하던가. 박실이 공술하기를 상장군인 이종무가 처음엔 삼군 삼절제사에게 명령을 내려 모두 다 육지에 내려서 싸우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명령을 변경하여 제비를 뽑아서 삼군절제사 각 한 사람만이 육지에 내리라고 했사옵니다. 헌데 험한 곳에 매복해 있던 왜적은 매우 강하였고 내가 거느린 군사들은 허약해서 2번이나 보고하여 구원하길 청하였으나 이종무가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유습과 박초 등도 역시 제대로 전투 지원을 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패전하게 됐던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하오니 신들의 생각엔 특별히 박실의 죄뿐만 아니라 이종무와 유습 그리고 박초 역시 모두 유죄이오니 그들 모두를 국문함이 옳은가 하옵니다. 박실이 전쟁에서 패군한 죄는 모두 다 아는 바이지만 만약 법대로 논한다면 유정현이 3군 도통사로서 귀국 즉시 박실을 구속하고 벌을 줄 것을 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했으니 그 역시 죄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대마도에서 돌아온 여러 장수들에게 주상과 내가 일단 모두 상을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종무를 하옥시킨다면 나라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박실은 또한 공신의 자식이니 어찌 죄를 줄 수가 있겠는가? 박실을 면제시키도록 하라. 그러나 이미 공론화된 마당에 이종무의 경우에는 그 죄를 어떤 방식으로든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서 공을 세웠노라고 상을 주었던 인물에게 이제 와서 전쟁 수행을 잘 못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는 것은 태종 자신의 체면과도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어느 순간 이종무의 죄목이 슬그머니 바뀌게 됩니다. 전하, 기문이라는 자와 노이라는 자는 일찍이 불충한 죄를 범한 자이옵니다. 따라서 임금이 비록 거느리고 가라고 분부를 하셔도 신하된 자가 감히 거느리고 가서는 안 되는 일이거늘 이종무는 대마도 정벌 때 김훈과 노이를 불러서 함선에 오르게 한 연후에야 보고를 했고 또한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떠났사옵니다. 신하의 의리에 비추어 어그러짐이 있사오니 이종무를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어느 결에 이종무에 대한 탄핵 사유가 신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전쟁 수행을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했던
태종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그 죄목을 슬쩍 바꾼 것입니다. 결국 그 자격이 안 되는 두 사람, 즉 김훈과 노인은 가산을 종무로 해서 관노로 만들었고요. 이종무는 자원부처 형식으로 유배가 됩니다. 제비 뽑기를 한 죄값치고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세종 원년 여름에 단행됐던 문제의 그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기로 하죠. 오종록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 뒤에 조선과 일본 또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 대마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왜구에 대한 통제 그리고 그 대신에 쌀이나 포목이나 이런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면서 대마도주가 두 가지 역할을 이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관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평화적으로 장기간 이제 유지되었다고 할 때 이때 정벌은 결국 그러한 안정적인 조선과 대마도 또 대마도를 이제 중간에 놓고 이루어지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내지 이제 결단이었다 아마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과 대마도,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당장은 아니지만 정벌 이후로 차츰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된 사실을 놓고 볼 때 세종 원년의 대마도 정벌은 중요한 결단이었다. 오종록 교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규철 교수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대마도 정벌을 감행한 배경에는 명나라와의 관계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당연히 조선의 입장에서는 왜구들이 명이란 활동 무대를 이뤘을 경우에 그 위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조선으로 다시 올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외력을 통해서 제압하려는 의사도 분명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의 정벌은 단순히 외구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게 조선은 굉장히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와중에서 명의 외구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고 명과 일본 관계는 악화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명은 실제로 일본에 대한 정벌 의사를 밝히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정보를 여러 경로로 입수한 조선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의 어떤 일본 정벌의 명분을 없애주는 거. 이규철 교수는 그 자신이 쓴 논문 1419년 대마도 정벌의 의도와 성격에서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명나라와의 관계가 조선의 대마도 정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의 태도를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명의 인정을 받으려고까지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정보 제공과는 별개로. 왜냐하면 이 정벌의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알리질 않습니다. 만약에 조선이 그걸 인정받고 싶었다면 이 정벌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는 사신을 보냈을 텐데 그런 걸 보내질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을 명에서 파악 못했을 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세종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종 말년인데 조선이 왜구를 통제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서 세종이 어떤 일을 하냐면 왜구 포로를 잡아서 명으로 압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요동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이럽니다. 그걸 육로로 왜구 포로를 데려오니까 그 조선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꽤 칭찬을 받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명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알아주세요. 그런데 오종록 교수는 조선의 대마도 정벌이 오히려 자칫했으면 명나라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곤란한 지경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명과의 관계에서는 명에서 오해를 하면 상당히 거꾸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여튼 영토로 차지하려고 공격을 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런 대로 아마 명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대규모 왜구를 보내서 명을 공격한 그 세력을 응징했다 하는 점에서 조선은 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목을 세우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만일 조선이 사전에 명나라와 이런 반구 협의도 없이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대마도 공격을 단행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었지만
무력 시위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오히려 명나라를 괴롭힌 왜구를 대신 응징해 줬다. 이런 인식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조선이 대마도 정벌을 일으킨 배경에 명나라의 일본 정벌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이규철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오종록 교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우선 그 당시에 명나라가 왜구를 구실로 해서 실제 일본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 전제 자체를 구체적인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조선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명나라의 일본 정벌에 동원될 걱정을 떨쳐낸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벌과 이제 대마도 정벌은 이제 조금은 이제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이 일본을 정벌했을 때는 이제 큐슈에 상륙을 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대마도는 일본의 막부 정권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독립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명 쪽에서 대마도의 왜구를 이유로 해서 일본 대마도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 조선이 그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을 요구를 해올 경우 그에 대한 걱정을 실제로 조선에서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아마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대마도 정벌 이후에 대마도주인 도도웅화가 수차에 걸쳐서 사신을 보내서 항복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잡아간 포로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는 등 양쪽의 관계가 금세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조선에서는 대마도 측에 끊임없이 군사적 압박을 가합니다. 대마도는 지형이 험하고 바다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군사를 출정시켜 토벌하기는 쉽지가 않소. 그런데 지금 다행히 대마도에서 문서를 보내 항복을 해왔어요. 우리가 또다시 정벌을 하기 위해 배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을 그들도 들었을 것이오. 그러니 거짓으로 다시 정벌할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서 그들을 동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소이까?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상왕 전하.